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마카 모의고사 문제풀이 OT 강좌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키마카 강좌가 기본서 강좌 들으셨나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기본서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이 많고요. 테마 특강, 테마 특강 강좌를 듣고 요걸 들으면 훨씬 좋아요. 일단 우리 기본 강사가 있고 테마 특강 강좌가 있는데 이제 문제풀이 강의예요, 이건요. 테마 특강 강의와 항상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 테마 강의는 주차별로 우리 그 테마별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테마별로 8주에서 9주 완성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유형이고요. 그 테마별 이론과 함께 그에 따른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과정이 테마별 테마 특강. 그럼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뭐냐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는요. 이 3월 모의고사가 있고 4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3월 모의고사 문제풀이 3주 완성이고요. 4월 모의고사 문제 3주 완성인데 시험 문제가 달라요.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다. 테마에 있는 문제와도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테마 특강 문제풀이를 듣게 되면 우리가 항상 실전을 대비해서 이 종합적인 문제 유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뭐가 틀리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노량진 같은데 우리 제가 강의를 오래 했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키마카 온라인 강좌만 진행을 하는데 사실 8주짜리 강의가 많았어요. 8주 완성이에요. 근데 8주 완성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냐 그러면 사실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원래 6주 완성이에요. 두학이 합하면 얼마가 나오죠? 6주 완성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거에 따라 3주 완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3주 완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구획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학생도 있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문제풀이를, 6주 문제풀이를 함께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테마를 안 들었다 그러면 차라리 테마를 들으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테마 특강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풀이 이론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테마 특강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고 다만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이 테마 특강까지 들었고 종합적인 내가 실전에 가능한 문제 유형을 테스트하고 진단하겠다라고 할 때 모의고사가 딱 맞는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원래 6주 과정인데 3주씩 우리가 단가로 나눠서 들을 수 있고 함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매주차 무엇을 진행하냐 그러면 요점 강좌를 확인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매주차 1회, 2회, 3회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그럼 일단 우리가 매주회 1회, 2회, 3회니까 매 주차별 3회 문제풀이가 있겠죠. 그럼 3회 문제풀이에 나온 핵심적인 요점을 한번 정리해줘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 계속 전공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공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래도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 유형의 추세를 반영해서 예상 문제풀이를 제가 매년 만들어줘요. 이 문제풀이도 작년과 올해 다릅니다. 가끔 또 보면 작년과 뭐가 달라요? 다르죠. 제가 그러면 굳이 사실 문제풀이만 진행한다면 책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요. 매년마다 제가 손을 다듬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추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은 이 변동성이 커요. 아마 어떤 파트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생을 해 굉장히 분야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매년 문제를 다시 조율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주차별 3회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3회 문제풀이에 관련되는 요점들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요점 강의를 해드리고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OX 문제풀이가 제공이 돼요. 이 OX 문제풀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지문의 OX와 가로놓기. 이 가로놓기는 이제 단답형 암기 문제가 들어가요. 이 공식이나 이런 거를 적절히 암기할 수 있고 법령이나 관련된 기준들을 암기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OX 문제풀이만 과정을 푼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 문제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문제를 풀 때 한 달에 한 번, 3월 한 번, 4월 한 번 해서 OX 및 가로놓기 공식 암기 문제 하는 이런 걸 진행을 해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꼭 암기하고 공부하는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하면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이제 암기력 같은 증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매년 이렇게 해줘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풀이 유형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거, 올드와 새로운 거. 올드란 얘기 뭘까요? 우리가 늘 출제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늘 무슨 얘기냐? 기출문제가 매년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되는 단골 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유형을 응용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특히나 이 개정된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줘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개정된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의고사나 테마특 강의나 기본서 강의 보면 개정된 걸들 다루잖아요. 근데 개정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이런 게 개정이 됐구나라는, 그래서 향후에 만약 시험 문제에 개정된 것들이 반영된다면 어떻게 나올 건지 제가 예상해서 제가 문제를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문제 내용은 우리가 단답형보다는 다중선택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기사 시험처럼 문제 형식에 그냥 완전히 그냥 탁 저장돼서 툭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매해 출제위원이 바뀌어요. 하지만 보통 2, 3년 정도 한다고 하죠. 그럼 출제위원들의 성격에 따라 어떤 여러 가지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지문들을, 예상한 지문들을 다중선택형으로 다룸으로써 여러분들이 변별력 있는 공부, 예를 들어 5개나 6개 중에 뭐 2개나 3개 고르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은 이 공부량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을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딱 적합한 이런 지문과 문제를 제공하는 게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주차별로 3회를 하니까 총 몇 회가 돼요? 9회가 될 거고요. 2달을 다 듣는 분은 18회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제공됩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 제공에 했던 이 문제 유형 수준은 실전 문제보다 약간 비슷하거나 난이도가 높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약간의 어떤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목별로 뭐 계획도 있고 구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월 1주차 요점 정리인데요. 요점 정리의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할 게 M설계예요. 소스 1번. 이 모듈러 코디네이션에 관련된 설계들인데, 이 M설계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안목설계라는 거예요. 안목치수. 이 안목치수를 우리가 이 모듈 치수 단위로 맞춰줘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이런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주택 설계에 있어서 안목치수를 모듈 치수에 맞춰서 불필요한 현장에서 잘라내는 이런 과정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M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M설계 안목치수라는 걸 몇 cm 단위로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평적인 어떤 척도가 있고 이 높이 척도가 있을 수 있죠. 높이 척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2분의 M 단위로 하라고 해요. 2분의 M 단위로 해라. 그럼 이 M을 1M을 얼마로 보죠? 1M을 우리가 10cm 또는 이 100mm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절반하면 얼마가 나와요? 5cm 단위가 되겠죠. 이 5cm 단위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치수 설계를 하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여러 개가 나오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5cm.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몇 cm라고요? 5cm 단위로 우리가 안목 치수 설계를 해라는 얘기고, 주택의 설계도 작성 기준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1M은 기본으로 10cm 또는 100mm라고 하죠. 그럼 이게 기본 모듈이라고 그래요. 이 기본 모듈이라 하는데 이 기본 모듈을 증대 모듈을 하는 게 있어요. 증대. 좀 키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증대 모듈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그 3, 6, 9, 12, 15 이렇게 나와요. 3, 6, 12, 15. 여기서 이제 30까지 가죠. 30까지 가면 2배가 된 60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증대 모듈이라 한다는 거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 모듈 증분치라고 그래요. 보조 모듈 증분치. 증분. 나눈다는 얘기죠.
이 증분치를 얘기할 때 증분치가 2, 4, 5m이에요. m을 뭐 2분의 1 나눠주든지 4분의 1 나눠주든지 5분의 나눠주든지.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2, 3, 4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는 없어요? 3분의 m은 없어요. 왜 없어요? 무리수죠. 끝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 3분의 m은 증분치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획 모듈이라고 나와요. 이 계획적 모듈이다. 이 계획 모듈을 분야별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구조, 수평, 수직이 있어요. 구조와 수직과 수평이 있어요. 우리가 치수를 얘기하는 계획 모듈은 구조, 수직, 수평이 있습니다. 근데 설비 모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 설비는 끊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설비 모듈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콩부터 벽시, 공동주택, 표준화 설계 기준 똑같아요. 수직이나 수평이나 얼마를 보라? 뭐 2분의 1을 우리가 안목시수에 해당하는 설계를 해줘라는 얘기예요. 원칙은 안목시수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뭐 중심적 치수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뭐 계단이라든가 뭐 발코니 같은 데 있죠. 원칙은 그렇지만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3주차, 3월 1주차 요점이 바로 M설계예요. 그래서 M설계에 관련되는 건 아마 우리 그 공무원 시험에도 이제 계속 뭐 매년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몇 해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학교운영 방식이에요. 이 학교운영 방식 소스 투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출제빈도가 높으니까 중요한 거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학교운영 방식을 꼭 알아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암기도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해를 토대로 합니다. 공부는. 자, 그러면 학교운영 방식 가장 기본이 뭘까요? 종합교실형이죠. U형이라기도 하고 또는 A형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런데 이렇게 학교운영 방식을 공부를 하다 보면 U형이나 A형이 뭘까? 그렇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 교실, 종합교실만 있어요. 말 그대로. 홈룸이라고 하죠. 홈룸만 존재하고요. 우리 교과교실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교과교실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수업은 종합교실에서 수업을 해요. 그럼 어떤 수업 형태가 될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죠. 이동이 거의 없잖아요. 이동이 거의 없어요. 왜? 그 이유는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업 형태는 이 초등학교의 저학년에 가장 적합한 수업 형태가 되지만 수준이 높다고 보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종합교실과 대비되는 게 있어요. 완전 대비되는 게 뭘까요? 이 교과교실형이라고 하죠. V형이라고 그래요. 버라이어티. 그죠? 이 교과교실형은요,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종합교실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오로지 교과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안정이나 가정적인 걸 기대할 수가 없고요. 이동량이 엄청나게 가장 많아 학교운영 방식 중에. 왜? 교과목별로 학생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은 교과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 있고 아이들이 계속 시간표에 따라 교과실들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교실형에는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중심군에, 학습군의 중심에 이 홈베이스가 필요해요. 홈베이스가 중심에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 홈베이스는 뭐 락커실이라든가 간단하게 티테이블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갖추는 장소를 우리가 홈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용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그래요? 오로지 교과교실만을 이용하잖아요. 교과교실용만 이용하니까 그렇죠? 이 전문교실을 전문교실 얼마 정도로 해요? 100%를 하는 한 반드시 이용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100%를 전문교실로 하는 한, 그쵸? 당연히 내가 무조건 전문교실 100%야. 나는 영어는 영어만 할 거고 수학은 수학만 할래. 당연히 이용률이 높아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이용률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교과교실형이다. 그럼 우리 국내는 어떻게 할까요? 병행하는 거죠. U형과 V형 이라고 해요. 사실 U형은 우리 일반적으로 종합교실인데 여기다가 뭐까지? 특별교실. 사실은 이 V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끔도 물어봅니다. 아니, 특별교실과 교과교실 뭐가 틀려요? 그럼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영어를
교과교실이라고 특별교실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교실은 특별하게 시험이 필요한 뭐 음악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일 때. 하지만 일반 교과 있죠. 국어나 영어, 수학 같은 거를 일반 교과를 하는데 일반 교과를 교과목 교실로 하면 교과교실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일반 교과 여러분 반에서 공부했잖아요. 영어 교실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종합교실 플러스 특별교실형이다. U 플러스 V라고 해요. 그럼 U 플러스 V는 뭐라 그래? 국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종합교실 숫자 홈룸이라고 하죠. 홈룸 수가 학급수와 일치형 순수한 거. 가장 순수한 채도가 14거든요. 빨강과 옐로우. 그래서 이 주의할 사항은 뭐냐? 이 14번 채도를 갖는 건 레드와 옐로우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생명체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우리가 생료의 3원색이 있어요. 그럼 20번, 21번은 연관된 건데 물감의 3원색과 이 색광의 3원색이 좀 다르죠. 생료의 3원색이 뭐가 있을까요? 생료. CMY가 있죠. 색광은 RGB가 있죠. 그러면 1차 색이라 그래. 얘를 합하면 뭐가 될까? K, 블랙이 될 거고 합하면 뭐가 돼? 백색광이 되겠죠. 화이트가. 이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2번이죠. 그럼 22번 같은 경우는 가산혼합시, 이거네, 답은. 그렇죠? 가산혼합을 했다는 얘기 뭐냐면, 색광의 3원색이에요. RGB를 섞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백색광이 돼요. 그래서 이 가산법이라 그래요. 밝아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생료 같은 걸 감산법이라고 하죠. 주의하시고요. 그럼 23번이 바로 그 문제예요. 23번에 봤을 때 감산혼합이다. 이 감산혼합은 생료를 혼합하니까 CMY를 섞으면 뭐가 나와요? 블랙이 나오죠. 블랙. 그래서 우리가 그 블랙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채색이 되는 거죠. 그 블랙. 감산혼합.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해서 감산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색상에 관련된 꼭 외워야 하는 것들. 그죠?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24번 문제부터는 그 음에 관한 특성, 환경의 특성이에요. 자, 흡음재료. 여러분, 흡음재료 있죠? 그럼 흡음재료는 우리가 0에서 1까지 있어요. 가장 흡음이 잘 되는 게 뭘까요? 가장 굿이죠. 흡음 잘 되는 거. 흡음이 안 되는 거. 그 흡음이 안 된다는 얘기 뭐냐면 이미 입사한 음이 모두 반사해. 그 모두 반사가 되면 0이라는 얘기고요. 오픈인도 우리가 열려진 문을 통해 다 나가버려. 그럼 뭐가 돼? 1이 되니까 가장 좋은 거야. 이상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데 흡음률이 높은 거. 흡음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크면 흡음질이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낮은 게 아니라 뭐다? 높은 거. 흡음률이 높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낮은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25번 문제는 흡음률이 0과 1 사이에 있는데 흡음률이 0인 건 완전 반사, 1인 것은 완전 흡음이다. 오케이. 아까 설명드린 이 얘기죠. 자, 26번 문제. 음의 해절 현상이에요. 음의 해절이라는 얘기 뭐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음이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요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요점 정리를 한번 듣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일단 키마카 요점이라고 해서 소스 1이 있어요. 소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중 조합. 굉장히 중요하죠. 늘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중 조합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만 있다. 1.4 데드로드. 1.6, 1.2 데드로드, 1.6 라이브 로드가 될 거고요. 1.2 데드로드에 1.0 라이브 로드에 여기서 선택입니다. 1.3 윈드 로드가 있다든가, 그쵸? 혹은 1.0 스케이크가 있다든가, 또는 0.9 데드로드 더하기, 현재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1.3 윈드 로드가 있다든가, 혹은 1.0 스케이크가 있다든가,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풍화중과 지진하중이라는 것은 동시가 안 돼요. 동시가 안 되고 풍화중이 있거나 아니면 지진하중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1.2D 고정하중의 1.2D와 활하중의 1.0 라이브보르드에 요 우리가 이제 횡력이라고 하죠. 횡력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 더 가벼운 거 있죠. 0.9 데드로드에다가 횡력을 가해보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중조합은 분리한 거라 그래요. 불리한 값을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해요. 항상 우리가 무거운 것만뿐만 아니라 가벼울 때 오히려 횡력을 가할 때 더 불리할 수 있거든. 풍화중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조물이 무겁게 해서 하중을 가는 경우 있고 가볍게 해서 하중을 갈 때 훨씬 더 불리한 걸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물컵 있죠. 물컵을 종이컵을 바람 훅 불면 날아가죠. 넘어가죠. 근데 그 물이 꽉 차면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지진력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이 물이 꽉 찰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구조물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횡력을 가할 때는 이렇게 구조물의 무게가 무거울 때와 가벼울 때를 동시에 확인해서 그 중에 불리한 값을 안전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횡력은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동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콘크리트 구조예요. 철콘 구조인데 철콘 구조에서 사용 수준을 고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용 수준을 뭘 이야기했냐면 지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더. 이때는 2라고 하는 값을 얼마로? 1.4 어스케이크를 적용해라. 사용 수준을 고려하라는 얘기는 사용성 고려하라는 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사용할 정도의 수준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설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면 전단력이에요. 두 번째 소스죠. 밑면 전단력이야말로 이 어마어마하게 출제 빈도가 높죠. 그렇죠? 밑면 전단력은 뭐 항상 대기 중이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밑면 전단력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등가 정적 해석을 할 때 건축 밑면을 때리는 밑면 전단력이 작용하고 얘를 각 층별 전단력으로 분포했을 때 나타난